오늘이 24년 2월 20일 그 추석도 있고 막 일정이 바빠가지고 약간 다들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 한 것도 하고 했으니까 조금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그 하드웨어나 그 LED 센서 같은 거를 전혀 안 해본 입장이다 보니까 진짜 생 처음부터 그냥 해가지고 제일 쉬운 게 그나마 좀 LED에 불빛 넣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저는 우선은 그걸 한번 이번 주 동안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있지, 여기 있다. 우선 자료를 공유하면,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조이스틱으로 이게 좀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환경 설정이랑 막 이것저것 좀 생각할 게 많았어가지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LED에 불빛 넣는 것부터 환경을 세팅해보자는 좀 마인드로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연구실에 있는 하드웨어, 조이스틱, 라즈베리 파이, 브레드보드, LED랑 그다음에 전원하기에 점퍼 케이블이랑 이거 어댑터, 전원선 이렇게 6개를 준비해봤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조이스틱의 게임기이고 이거는 지금 라즈베리 파인데 지금 모델이 지금 버전이 2인데 이게 2, 3, 4, 5까지 있고 저는 지금 2, 3, 4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지금 4인데 여기 포트가 그 그러니까 HDML을 쓴 게 아니라 HDMI 미니를 써가지고 조금 케이블이나 좀 그런 거 얻기를 좀 어려워가지고 무선 3를 기반으로 조금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레드보드인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볼까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니네 납땜 못하니까 납땜 하는 거 대신 여기다 꽂아 쓰면은 잘 된다. 그래서 이걸 쓰면 된다 하셔가지고 우선은 요거 준비해봤고 그리고 요거는 이게 납땜 어려우니까 납땜하는 거 대신에 이거 샘플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점퍼 케이블인데 그 여기 있는 여기 핀과 여기 라즈베리 이거를 이렇게 핀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한 전용 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게 암수라고 이게 지금 얘는 한쪽은 튀어나왔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또 다른 버전은 이거 티어도 않고 2개만 돼 있는 그런 버전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케이블이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 LED 하고 LED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전원선인데 이게 2.8A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약간 넣으면 전원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우선 LED 정도는 동작하는데 문제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어댑터가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쏴주면 그러니까 이게 라즈베리 파이터가 일종의 그 PC의 파워 역할도 같이 하도록 해가지고 내가 조이스틱에도 전원을 주고 내가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LED에 전원을 주도록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실제로 안에 어떤 걸 연결을 해야지 하니까 이거 라즈베리 파이랑은 조이스틱은 USB로 얘랑 라즈베리 파이랑 브레드보드는 점퍼 케이블을 통해서 하고 브레드보드는 LED 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했어. 그런 다음에 이거는 설치 부분인데 지금 라즈베리 파이 지금 이 사이트를 가니까 그 라즈베리 파이 OS라고 이게 조금 쉽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분투나 그런 리눅스 쓰기에는 너무 헤비해가지고 다운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라즈베리 파이 OS가 한 400메가인가? 그 정도만 해가지고 메모리가 SD 카드 넣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걸 프로그램하면 이렇게 딱 뜨는데 여기서 이거 라즈베리 파이 버전이랑 OS 버전이랑 그 다음에 마운트 될 그 USB 그 저장 장치의 경로만 설정해주면 이렇게 바로 지알아서 굽고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라즈베리 파이 OS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원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 만들어진 USB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걸 어디를 연결하게 하냐를 좀 알기 위해서
이거는 이 카타나 이게 연구실에 그 안내 책자가 있길래 그거 일부만 지금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구성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뒤편에 마이크로 SD 카드 여기 꼽는 슬롯이 있고 다 다양한 기타 이런 슬롯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차차 알아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약간 뒤에다가 이렇게 싹 꽂아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후에는 그냥 뭐 PC 연결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전원선을 넣어주고 이렇게 전원선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빨간 빛이 들어오는데 네, 저는 이게 당연히 일반 PC처럼 이렇게 뭐 버튼이 있어서 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플러그 앤 플레이로 바로 부팅되는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지금 흰색 이게 지금 랜 카드고 이거는 네트워크 연결 위해서 필요한 거. 그 다음 밑에가 지금 USB랑 마우스 무선 동글이. 그 다음 뒤에 보이는 이게 그 HDMI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PC 그런 거 세팅하듯이 유저 아이디 비번 네트워크 연결해주고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을 잘 띄운 거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전 이게 모니터가 좀 없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바로 XRTP로 원격 PC로 이렇게 접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잘 뜨고 뭐 파이썬이 깔려 있나 딱 쳐보니까 당연히 파이썬은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하기엔 조금 저는 좀 이 환경이 안 익숙하다 보니 그냥 맨날 하는 대로 이거 VS 코드 이거 코드 2개 해가지고 딱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VS 코드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이 그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딱 하는데 저는 처음엔 이 위에 글자 안 먹고 딱 이것만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쓱싹 연결을 했는데 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25 저항을 사용하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제일 가까운 거 사가지고 싹 뽑으니까 연결되네? 하고 오케이 하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코드는 이런데 약간 지금 코드보다는 제가 부품을 보면은 저는 당연히 LED가 그냥 핀이 그냥 하나가 좀 단순한 구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길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반대로 하면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안 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숙제는 그 위에 보여준 그 코드인데 근데 일단 제가 좀 집중해서 본 부분은 얘가 결국 컨트롤을 한다는 게 이 GPIO에 대해서 이거 아웃풋 전력을 내주냐 전력을 받냐 약간 그 정도만 그것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잘 만들어서 컨트롤할 것인지 조금 그런 거구나 이해했어. 그래서 실행을 하니 빨렸네. 어, 그 실행 부분은 이게 잘려가지고 그 슬랙 올린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잘 움직였어.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주에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환경 구성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최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저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하드웨어를 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맨날 그런 소프트웨어 맨날 다뤄가지고 그냥 뭐 맨날 하는 대로 교수님 시키는 대로 꽂으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로 좀 생각하고 그래야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네, 혹시 최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좀 듣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오늘 회의 한참 하고 있는데 그 허재영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일 끝나고 조금 쉬다가 그 올려주신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라즈베리 파이의 각 핀의 의미가 다 적혀 있고요. 그 공유해 주신 자료 그 이미지에 보면은 선이 이제 특정한 그 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각 핀이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하나는 뭐 몇 볼트짜리 전압, 그 하나는 전류 들어오는 핀, 나머지 하나는 GPIO 핀에 설정해 주셨던 몇 번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당 번째 핀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그 소스 코드에 맞는 위치를 이렇게 넣어줬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LED 점등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이제 모두 다 처음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당장은 하나의 LED만 점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보이지만 이 이후에 만약에 여러 개의 LED를 점등을 할 때 과연 그 현재 전류로 되는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항을 말씀해 주신 대로 적혀있는 대로 잘 넣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전력 손실이 없다든지 혹은 전력을 뻥튀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점이라고 하면은 LED를 계속 저희가 켜놓으면은 이제 전력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아깝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등을 사람 눈이 인식하지 못하는 속도인데 실제로 내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등하는 타이밍을 이제 약간 좀 빠르게 해서 껐다 켰다 하면서 전력을 좀 줄이는 방안도 약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까지 해서 드라마에 있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에 지금 있는 방금 전에 연결하셨던 GPI 요킨 그 레퍼런스에다가 다큐멘터리를 살짝 봤는데 약간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는 좀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너럴 인풋, 아웃풋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신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0 아니면 1, 010101 이것만. 그래서 이제 센서나 혹은 지난번에도 레퍼런스에 나와 있던 뭐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앞에 어떤 장애물의 위치라든지 혹은 현재 자이로 센서에서 있는 그 드론의 위치라든지 이런 센서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들에 대해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핀으로는 약간 해결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특정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신호를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라즈베리 파이에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실제로 아날로그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조금 더 그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뜯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도 잠깐 봤는데 SD 카드에다가 OS를 지금 부어서 넣는 식으로 조금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SD 카드 뭐 용량 인식할 수 있는 당연히 용량의 한도는 있겠지만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기가라든지 방금 32비트였으니까 얼마까지라 256, 256기가인가? 하여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가수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바이너리 파일이나 프로그램의 규모도 상당히 커져도 상관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대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요 보드의 이제 메모리 제가 그 다른 라즈베리 파이도 몇 개 보드를 봤는데 메모리나 그리고 램이나 그리고 주파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반 사용하는 PC보다 많이 열악한 상태여서 지난번 레퍼런스에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시간으로 강화학습을 뭔가 이렇게 막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직을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최소한의 어떤 타겟만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설계에서 가끔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드웨어에는 모든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수백만 개의 파라메타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집어넣었다가 칩이 커지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코스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먼저 하이퍼 파라메터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미 검증된 파라메터만 이제 하드웨어 칩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가지고 추론하는 알고리즘만 이제 로직으로 하드웨어 레벨에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추론할 수 있는 로직도 사라지고 그거를 저장해야 하는 레지스터도 굉장히 많이 비기 때문에 조금 더 로직에 대한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있기도 하고 추론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뭐 칩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좀 선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생각해 봤던 거는 그 라즈베리 파이 OS에도 당연히 램이나 이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SD 카드의 용량이 충분해서 충분히 큰 바이너리 파일을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애초에 램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로직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로직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모드 혹은 정지 모드 아니면은 이제 특정 뭐 카메라 센서를 달린다고 치면은 특정 오브젝트를 찾는 모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해당 모드에 필요한 파라미터들과 그런 모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랩에서 강화학습을 돌려두고 최적화된 거를 이제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를 통해서 만들면은 조금 더 이제 문제가 간단해지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간단하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 아날로그 레벨에서 각 게이트나 이런 로직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 좀 드라마 레퍼런스랑 보면서 했습니다. 네, 좀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론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가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거 제가 한 일단 통신이나 그런 거는 다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라 다 아두이노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킷 이걸 보면은 다 이렇게 아두이노, 소켓 이게 LED 보드 이런 식이어가지고 다들 그냥 뭐 아두이노만 해도 약간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 보니까 다 아두이노여가지고. 이것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도 사실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는 그 SD 카드를 꽂는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게이트 레벨에서 뭔가 만들어져 있는 로직을 C 언어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C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친구를 이제 헥스 아마 8비트인 것 같은데 8비트의 아두이노 전용 이제 파일로 컴파일을 해서 읽히는 거고요. 제가 그 좀 스케매틱이나 이런 걸 봤던 그 아두이노 보드는 44달러, 공식 홈페이지 44달러였는데 메모리가 256KB였었네요.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586이라고 하나? 그 컴퓨터보다 약간 더 낮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인데, 근데 이미 그 컴파일러 레벨에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바이너리 파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쓸모없는 부분은 다 쳐내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도 실은 충분히 드론을 조정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론에 아마 아두이노만으로 드론을 컨트롤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한 동작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 위치를 이렇게 뭐 띄우고 양옆으로 움직이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안에서 저희가 강화학습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두이노 보드 안에 들어가는 그 플래시 메모리 상의 한계 아무리 SD 카드를 많이 꼽는다고 해도 가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아두이노만으로 이제 드론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그, 잠깐 보니까 제가 봤던 아두이노 보드의 주파수랑 라즈베리 파이의 주파수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은, 아두이노에서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속도랑 라즈베리 파이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보드 간에 통신을 할 때는 그때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SPI 이런가? 네, 시리얼 포트 통신을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통신을 하려면은 준비됐니? 준비됐다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교환하는 요거라서 약간 그 보드 간의 통신 속도가 조금 걸립니다. 아이스케어 C는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단순히 클록만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강화 학습에서 물론 아두이노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아두이노 자체 스펙상으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기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럼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랑 연동해서 했을 때 제가 조금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두이노에서 받은 데이터를 라즈베리 파이에 보내서 얘가 요 안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아두이노로 보내야 되는 요 통신 과정에서 지연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처리 속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게임할 때에도 저도 게임 좋아하지만 핑이 한 100 마이크로세크. 100 마이크로면 얼마냐? 0.000 마이크로니까 0.001초인가? 0.0001초인가? 하여간 그럴 겁니다. 그 정도만 핑이 돼도 지연이 있어도 막 게임에 있는 친구들이 순간이동을 하는데 드론을 조종하고 있어서 강화학습을 하는데 통신 내부에 있는 이 지연치가 뭐 10 마이크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멈춰 혹은 획기 기동을 해 라는 거를 보냈지만 날아가는 속도 때문에 이미 부딪힌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그 제가 좀 약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관계가 있지만 조금 다른 건데 그 선입견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선입견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론이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챗 GPT만 물어봐도 이제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분류해 달라고 하니까 뭐 일반용 드론이 있고 상업용 드론이 있고 전문가용 드론이 있고 그럼 이제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 카메라랑 센서의 성능이 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그런 얘기들 쭉 나오던데 그 드론을 한국의 경우는 그게 만으로 16세인가?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도 나이가 좀 비슷하고요. 라이센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뭔가 이제 접근성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모든 의미에서 그런 대상이잖아요. 어 제가 제 어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제가 아들한테 드론을 뭔가 사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뭐 돈이 한 10만 원, 2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이런 거라면 솔직히 뭐 정말 쓸만한 거라면 그게 그렇게 큰 액수냐 싶긴 한데 제가 언제 내가 내가 만약에 드론을 사준다면 어떤 게 되면 내가 아들한테 드론을 사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이러면 대부분이 지갑을 열 것 같아요. 자동화할 수 있으면. 저라면 어떤 이제 이제 소위 이제 리시버로 조정하는 그 기능 말고 수동으로 하는 거 말고 당연히 그거 할 수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네가 알아서 날아 라고 해서 그게 되면 저라면 그거 돈 100만 원보다 더 비싸도 저 그거 사줄 것 같아요. 그게 그 제가 이제 드론 집에 있는 거 날리다가 한번 이제 드론을 제 와이프 머리로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싹 피할 수 있고 하면 그 돈 100만 원보다 더 비싸게 해도 전 살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드론이라고 하는 거를 좀 오늘 좀 만약에 괜찮으시면 좀 그 얘기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날릴 수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드론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드웨어는 그거에 맞게 어떤 맞출 수 있으면 그것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인풋을 필요로 해요. 그 인풋을 어떤 받아주는 걸로 아두이노를 쓰든 라즈베리 파이를 쓰든 아니면 FGA를 쓰든 뭐 징크를 쓰든 뭐 그거야 이제 다 혹은 이제 뭐 바꿀 수 있는 것들인 것이고 일단은 센서 파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센서 파트로부터 뭐를 어떤 받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속도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센싱하는 파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리시버 파트로부터 어떤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인풋을 받아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프로세서 레벨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이제 보여주신 거는 LED라고 하는 아웃풋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풋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이제 지금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자동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화한다 생각하면 어디를 바꿔야 되면 센서는 당연히 바꾸면 안 돼요.
센서는 오히려 무지하게 좋은 거를 써야 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 그 리시버 레벨에서 사실은 한 가지 명령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놔라. 내가 명령을 이 모드에서는 내리지 않을 거야. 네가 판단하고 놔라. 이 모드이죠. 그럼 이게 일단은 말이 되느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로봇들 자치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드론이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뭐야? 라는 생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그 소위 이제 소스 코드들 공개해 놓는 그런 문화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제 로봇이 어떤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건 저는 아는 바가 솔직히 없어요. 되게 중요한 노하우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 잘 안 되니까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맨 처음에 무지하게 핫했다가 이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목숨이 담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소형 드론들만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로 시리어스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성이 좀 더 있겠다 싶어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기술만의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법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텐데 오히려 이제 그게 드론 레벨에서는 오히려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리시버를 가지고 받아주는 건 어떤 특정 이제 펄스를 이제 제네레이트를 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펄스를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그 프로세서로 쏠 거예요. 프로세서 쏠 거고 그리고 그 인풋에서 예를 들어 뭐 자이로스코프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실제로 그 센싱되어 있는 데이터를 역시 이제 펄스로 해가지고 그 어떤 프로세서가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세서 레벨에서는 그 세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두 가지 신호를 다 받아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신호를 다 받아야 될 거고 그 두 가지 신호를 토대로 해가지고 의사 판단을 해야 돼요. 의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떤 신호들이고 라는 거를 이제 그 판단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뭐 강화학습이 됐든 여러 가지 자유도가 사실 있을 수 있는 파트고 고전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소위 이제 PID 컨트롤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PID 컨트롤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웃풋을 어떻게 보내줄지에 대한 결국에는 또 그 펄스를 제네레이트하는 문제에 해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웃풋은 어디로 뭘 결국 결정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냐면 그냥 모터에다가 명령을 내는 거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것도 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그 어차피 그 PID 제어를 쓰든 아니면 강화학습을 가지고 그거를 하든 결국에는 얘 입장에서 어떤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에 대한 문제에 지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꼭 인간이 꼭 명령을 내리는 것들만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하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그 시제품들을 만들 때 당연히 어떤 그 딱 픽스되어 있는 펌웨어들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 가지고는 뭔가 잘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것들을 날리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나 그리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펌웨어들을 업데이트 할지가 오히려 더 실질적인 관건이 될 거야. 누군가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작게 날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누군가는 그냥 집 앞마당에서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약간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니즈들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그러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좀 더 필요하면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좀 날려보고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럼 그거에 맞도록 펌웨어를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가 오히려 좀 더 실질적인 니즈가 아닐까 싶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보고 아 이런 어떤 사물이나 이런 사람은 무조건 나 전방 한 3m 이내는 무조건 피해라. 약간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더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싶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물론 이제 어떤 시제품으로 나갈 때는 펌웨어는 당연히 픽스라고 나가는 게 처음에는 맞겠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이 제품들이 구성이 될 거 아니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날리면서 이 어떤 내가 지금 날린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편하고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거를 자동화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잘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아웃풋까지 처리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가격대는 이게 된다는 전제에서 당연히 어떤 카메라나 어떤 그런 센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드론들과 마찬가지로 가격대들도 결정이 되겠죠. 이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상업용 드론 같은 것들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농업용 드론이나
아니면 그 진짜로 어떤 지형에다가 날려가지고 카메라를 찍는 그런 드론들이나 실질적으로 그 코스트가 대부분 어디서 드냐면 실제로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데서 코스트가 다 들 거거든요.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신뢰성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저라면 돈 많이 주고 살 것 같아요.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만 든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모종의 어떤 범용성을 확보가 근데 이게 다 다른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에 있어서 어떤 혹시 코멘트나 어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좀 듣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자동화의 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당신에게 맞게 드론을 커스텀해드리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들이 나오고 말씀해서 산업용 드론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돈이 되는 아이템인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건 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받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서 들어온 거를 저희가 SD 카드를 따로 박아가지고 뭐 최근 비행 기록들을 다 뭐 그 SD 카드에 백업을 해놨으니까 요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거는 정말 하게 되면은 골머리가 아픈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비행할 때 혹은 이제 뭐 일정 기록이 쌓이면은 그 기록을 서버에 보내가지고 이제 서버에서 백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서버 내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해라라고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버 비용이 뭘 하든지 간에 저희가 정기 구독료로 일정 금액을 받지 않는 이상 서버 비용은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AWS를 사용을 하건 개인 서버를 사용하건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희는 드론 한 대 딱 팔아놓고서 이제 이게 장점입니다 하고 팔았는데 이 드론 한 대를 판 거를 가지고 이제 유지보수 AS를 몇십 명 하는 금액까지 서버 관리 비용이랑 사람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은 제가 예전에 외주를 했을 때에도 사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근데 그 동영상 내부에 넣는 이미지 파일 동영상이 한 3, 40기가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개인용 서버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실 것이다. 한 대 팔고서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자동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정말 솔깃한 거긴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SD 카드 안에 있는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도 조금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SD 카드만 갈아 끼우면은 되게끔 이렇게 뭐 프로세스를 짠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단 이제 그런 수고까지 할 의향이 있느냐는 뭐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완전한 수준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코스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환경에 따라서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집 안에서 날릴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바람이라든지 외부 환경 변수가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장애물을 저희가 인식을 할 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저희가 보이는 장애물들과 그 실외에서 보이는 장애물들의 당연히 오브젝트가 다를 거고 각 오브젝트별로 이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들이나 공개된 오픈소스들을 봤을 때에는 특정 오브젝트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 오브젝트만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더라고요. 사람 얼굴을 위해서는 사람 얼굴을 만든지, 자동차를 위해서는 자동차를 만든지, 뭔가 오브젝트를 검출하기 위해서 특정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최적화한 다음에 결과값으로 사진을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그럼 야외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오브젝트가 뭐 나무, 새, 전봇대, 전기줄, 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디텍션하는 그 알고리즘이 과연 FPGA 혹은 라즈베리 파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건 굉장히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되는 게 FPGA에서 네,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FPGA 리소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아예 ASIC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디텍션이나 이런 엣지 디바이스를 위한 전용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이상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단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정 크기 이상은 모두 그거 장애물로 간주를 해. 라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뭐 되게 러프하게 나눠가지고 줄같이 생긴 모양 그리고 뭐 몇 가지 특정 사물들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피해라 이런 건 가능한데 하나하나 오브젝트들을 다 확인을 해서 그 오브젝트에 맞게 새는 움직이면서 나한테 날아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새라고 판명이 되면 여기서 먼저 멈춰라. 뭐 나무라고 하면 어차피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넣는 거는 거의 이제 뒤쪽에 서버 같이 대용량의 컴퓨팅 파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한테는 좀 그 차이, 그 세 가지 정도 차이로 보이는데, 하나는 그 어떤 소위 이제 A식으로 이미 어떤 되어져 있는 것들로 어떤 박리담회로 어떤 처리해야 되는 프로덕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는 게 기본적으로 코스트상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설령 그럴지라도 쉽지 않은 문제들은 도사리고 있다. 로 정리하면 맞는 것 같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 서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용량도 들어오는 굉장히 네, 용량이 많이 나갈 테니까 그걸 말씀하시면 100만 원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는 뭐 이제 날리신 데이터들 최근에 저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행 시간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배터리로 저희가 제공한다고 하면은 맥스 비행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행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넣는 대량의 그 수집하는 데이터들의 용량이 나올 테니까 뭐 SD 카드 확인해봤더니 31분 정도 된다 그러면 31분간의 비행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최대 30일간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이제 돈 추가로 받고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앞마당에 이런 환경 같은 거를 이런 설정도 좀 알려주셔야 되겠죠. 뭐 주로 날리는 곳 어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희가 GPS 센서를 하나 또 달아가지고 그냥 GPS로 좌표만 받은 다음에 이 데이터는 어느 GPS에서 어느 어디 장소에 날렸구나. 해당 날짜나 이런 것도 봐가지고 뭐 풍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분은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날리시네. 그러면은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 때는 파워를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추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받으면은 코스트는 굉장히 다운되고 실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반대쪽에다가 그 드론에다 집어넣을 때도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 카드를 뭐 따로 하나 보내드리든지 뭘 해가지고 아니면은 파일을 보내드리든지 해서 이거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파일만 갈아 끼우시고 자동으로 부팅을 하시면은 이놈이 이제 알아서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고 진행된 걸로 될 겁니다. 라고 약간 어느 정도 사용자한테 조금 불편함을 전가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조금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 혹은 이제 자주 날리는 데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카메라랑 연동되는 저희가 당신만의 안드로이드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핸드폰 쪽에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뭐 자기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게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그 처음 날렸던 위치를 딱 해놓고서 그냥 빙글빙글 선에 기동을 하면 될 테니까. 그럼 이제 그 영상 같은 거를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드론이 상용 드론이라고 했을 때 뭐 단순히 영상을 찍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커스텀 해드릴게요. 단 돈이 좀 필요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얼마 그리고 이제 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얼마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뭐 오케이 하시면은 돈 받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나마 이제 요게 저희 코스도 좀 내려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실은 제가 매주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게 제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대신에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들어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빼간다고 해도
전체 다 이해하고서 수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지식적인 레벨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그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서영 선생님 말씀하실 거는 듣고요. 그 지금만 하더라도 그 조금 가격대가 있는 드론들의 경우는 이미 어떤 그 전용 앱들이 다 사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고려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잘 들기는 하는데요. 뭔가 이제 뭐 어떤 맨땅에서 헤딩한다는 느낌은 사실은 아니고 그 이제 거기서 좀 지금 이제 하드웨어들 그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에 맞도록 이제 바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추가적인 기능들을 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코스트가 이제 된다. 라는 쪽으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에 현실성이 사실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니즈로 이제 뭐 뭔가 뭐 회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될 수 있겠다 싶네요.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서정 생 하신 말씀 주시면 듣고. 저는 약간 이거를 실제 그 모델링을 했을 때 저게 되나 안 되나 따져봤을 때 결국 모델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인공지능 쪽에서는 결국 모델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할지가 거의 제일 큰 문제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약간 이러한 니즈를 잘 이렇게 잘 버무리고 잘 설명을 하면은 그 지금 AI 허브라고 따로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이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정부 과제로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공유할 수는 좀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은 약간 저희 약간 좀 회사랑 그런 데서 좀 전문적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드론 날릴 때 그 비행 허가 다 받고 신고하고 날려야 되지 않나요? 그 군사 뭐 보안 지역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꽤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과제겠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허브로 해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실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 진짜로. 저,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이런 공익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약간 드론 같은데 약간 산불이나 그런 응급 구조 그런 데 많이 사용되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해 쓸 수 있다고 조금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약간 잘 어차피 포장의 문제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미 그 아마 운용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죠. 해당 드론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을 수집을 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수집하는 기능을 집어넣고 관리하는 허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해줄까는 약간 그 미지수일 것 같네요. 요즘 그 일단은 드론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드론에 싹 다 이제 새로운 센서를 하나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관리할까부터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 관리한 허브 만들 때까지 한 못해도 3, 4년 걸리지 않을까. 서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가 관리할까 해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해 보면은 데이터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 지금 당장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로직을 어떻게 최적화하냐보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최적화하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언제나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른 AI 관련 논문들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이미지
오브젝트 디렉션이나 이미지 보는 라스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레이어가 한 150 몇 개에다가 파라미터도 거의 몇백만 개, 뭐 몇십만 개 이렇게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서버실 같은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서버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몇백만 개의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긴 한데 이게 과연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하드웨어 레벨에서 그 정도 파라미터와 그 정도 레이어를 쌓을 수 있느냐는 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많이 경량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가장 큰 과제가 몇 개의 파라미터와 얼마나 몇 개의 레이어를 쌓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정확도를 판별해낼 수 있느냐인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 제가 그런 학계나 이런 데나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요거에 대한 대답을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파라미터에다가 각 파라미터에 상관하는 건 얘랑 그리고 이거를 레이어를 뭐 한 4개를 쌓았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된다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먼저 이렇게 뭔가 모델링이 돼서 뭔가 예측을 하는 자료는 지금까지 제가 아직은 아직까지는 제 부족일지 모르겠지만 찾지는 못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레이어가 몇 개 추가되고 파라미터 몇 개가 추가된다라는 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구조상으로 모듈 구조를 해가지고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하드웨어에서는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데 있으면은, 뭐가 있나요? 좀, 역시 제가 몰랐던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그 모델 그 경량화 기술이라고 놀리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은 그 64비트 안 쓰고 한 4비트 쓴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실제 티처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학습이 매우 잘 되고 거대한 파라미터 모델이 하나 있고, 그거를 다시 학습하는 스튜던트 모델이 있어가지고, 얘는 경량한데도 심지어 반대로 그 티처보다 학습이 그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쪽 경량화 쪽은 어차피 다 그 하드웨어마다 맞춰가지고 그 트레이드오프 좀 하면 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군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공유해주신 자료는 제가 오늘 끝나고도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겠네요. 좀 이제, 진짜로 성능이 좋은 모델들을 소프트웨어에서 먼저 싹 다 학습을 시키고, 저희가 얘를 티처로 놓고서 하드웨어에 경량화한 모델이 이 친구를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원하는 수준의 모델을 경량화시키면서도 원하는 수준의 정확도를 뭐 일단은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걱정하는 그런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거 자료는 제가 오늘 이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 영 적어도 이제 뭐, 물론 A식도 A식이지만, 네, 약간 이제 이런 니즈들 관련해가지고, 뭐, FPGA나 이런 데서 좀, 물론 당연히 어떻게 경량할지 이런 거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거 다 맞겠지만, 영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 개인들 입장에서도. 저도 좀 약간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더 듣고, 뭐, 이 정도에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서장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돼요. 또 요새 약간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게 결국 이게 파란색 판때기다 보니까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인데, 저 이거 보고 약간 3D 프린터 조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건담에 넣으러 가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3D 프린터 내가 모델링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뭐냐 실제 그 프로펠러 뭐 다 하드웨어나 그런 거 다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엔 좀 3D 프린터로 이걸 좀 뽑아내가지고 좀 패키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그냥 기후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좋은데요. 3D 프린터를 쓰시다가 희귀암에 걸린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3D 프린터에 여러 이유로 관심이 있는데 좀 그래서 좀 못 쓰고 있어요, 사실은. 네, 더 혹시 최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 저는 그냥 이제 꽤나 그 아두이노 쪽에도 원래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과연 계속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하드웨어 레벨에서도 AI 오브젝트 디텍션 같이 좀 무거운 모델이 돌아갈까 했는데 뭔가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던 길이 보인 느낌이라서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